네, 그래서 트랜스포머 인코더에서 추가로 다뤄보자면 우리는 이제 이때까지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문장의 각 단어 인베딩에 주변 단어들의 관계까지 반영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구현을 해봤고, 포지셔널 인코딩을 통해서 문장 안에서 단어의 순서가 달라질 때도 그 위치를 반영해서 이것마저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얘네 둘을 사용하면은 인풋 시퀀스가 들어왔을 때 그 안에 있는 다양한 상호 컨텍스트를 반영한 아웃풋 시퀀스 인베딩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이거를 잘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 그러니까 우리가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일단 뭘 하고 싶냐, 그러니까 왜 하냐가 항상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 하냐라고 했을 때 일단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번역이에요. I am a student 라는 문장이 들어갔을 때 이것이 모르는데 이런 게 나오는 이런 번역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I am a student라는 문장을 굉장히 잘 이해해야 되고, 굉장히 잘 이해해서 그걸 또 굉장히 적절하게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I am a student를 굉장히 잘 이해하는 것까지를 인코더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이 부분이에요. 말 그대로 이 input sentence를 아주 잘 이해하는 걸 담당한다고 했죠.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제 주어진 인풋 시퀀스 내 토큰들 간의 관계도 파악하고 정보도 압축하고 좀 더 이제 잘 파인 그레인된 인베딩을 뽑아내기 위한 모듈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순서로 이제 인코더가 작동을 하냐 천천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I am a student라는 문장을 넣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I am a student가 각각 인베딩으로 변환이 되겠죠. 예시로 저렇게 각각 4개의 차원의 인베딩이 됐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포지셔널 인코딩을 도입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아까 이제 I am a student의 각각의 인베딩 차원이 4개였으니까 여기서도 맞춰서 이제 각 순서에 해당하는 포지셔널 인코딩을 차원 크기 4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더해서 최종적인 인풋 인베딩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여기까지 왔을 때는 이제 각 단어 인베딩과 그 단어가 위치한 위치 정보까지 반영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멀티 헤드 어텐션을 수행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건 멀티 헤드 셀프 어텐션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되게 열심히 공부한 스케일 프로덕트 어텐션을 여러 번 수행을 해서 헤드마다 여러 번 수행을 해서 결과를 푼켓해서 리니어 레이어를 거쳐서 그렇게 똑같이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주의할 점은 이제 각 헤드별로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쿼리 키 밸류를 만들어내기 위해 사용하는 웨이트들이 각 헤드별로 다르다는 거는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 멀티 헤드 어텐션까지 이렇게 수행을 하죠. 그러니까 헤드별로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헤드 개수만큼 이렇게 한 다음에 얘네들 다 합친 다음에 최종 웨이트를 한 번 더 곱해서 최종적으로 멀티 헤드 어텐션까지 적용이 된 워드 인베딩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여기까지 했을 때 이제 그러면 각 단어가 위치한 포지션 정보도 집어넣었고 각 단어들 간의 관계까지 집어넣었죠. 이대로 써도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레시듀얼 커넥션이 있습니다. 혹시 레시듀얼 커넥션도 배웠나요? 예전에? 안 배웠나요?
여기선 안 배웠죠, 디빈딥에선. 아, 그럼 이거를 해야 되네. 그러니까 레지듀얼 커넥션이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어텐션에서 막 이제 또 서로 막 반영해가지고 새로 이제 뽑아냈잖아요. 거기다가 원래 있는 애를 다시 더해주는 거예요. 이걸 왜 하냐? 왜 굳이 이렇게 바꿔놓고 원래 걸 다시 더하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학습을 되게 용이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멀티헤드 어텐션이라는 게 일종의 함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뽑아낸 인베딩이 얘를 거쳐서 다른 인베딩으로 변화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함수라고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쨌든 여기서 1로 갔을 때는 좀 더 좋은 인베딩으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멀티헤드 어텐션 함수의 역할을 하는 얘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더 잘 각 단어를 의미 표현하는 인베딩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만들어내도록 학습할 때 그냥 얘에서 바로 만드는 게 아니고 원래 있던 애를 더한 다음에 플러스 원래 있던 애에다 어떤 조작을 한 것으로 만들 때가 더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망으로 학습하고자 하는 함수를 그냥 아예 그냥 아무것도 없는 제로에서부터 학습시키는 것보다 일단 너가 아무것도 안 해도 원래 인풋은 재현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줬을 때 그러면 원래 인풋에서 네가 네 함수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더 발전시켜 라고 해줬을 때 그게 더 굉장히 학습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거는 좀 요거는 이제 로스 평면을 좀 시각화를 한 건데 레지절이 있을 때가 훨씬 딱 봐도 학습에 용이하게 생겼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add의 의미가 레지절 커넥션의 의미를 하는 겁니다. 네. 그가 혹시 요소별로 합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 요소별로 합입니다. 네. 아예 포인트 와이스 썸이에요. 요소별로 더하는 겁니다. 혹시 레지절 커넥션 다 이해되셨나요? 왜 쓰는지도? 근데 왜 컴퍼나가 저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이거요? 사실 이 평탄화가 저도 어떻게 계산해서 나온 건지 정확히 몰라가지고 세우축은 로스인데 이게 가로표는 축이 있지 없고 저게 아마 원래는 차원이 엄청 높은데 저거 3D로 보여주려고 좀 압축시킨 걸 거예요. 그냥 시각적으로 보여주려고. 그럼 저 로스 랜드스케이프 저거 원칙적으로 보여준 거를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저게 왼쪽 같은 경우에는 네. 로컬 미니마가 많다고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레지듀얼 과정을 안 넣어줬을 때는 로컬 미니마가 많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사실 그렇게 세세하게 하기보다는 그냥 학습에 용이하다 정도로만 그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사실 네, 그러니까 이제 옵티멀한 부분에 더 도달하기가 쉽다? 레지듀얼을 적용했을 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지듀얼 커넥션을 적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 멀티헤드 어텐션 인풋이랑 멀티헤드 어텐션의 아웃풋을 포인트와이즈로 더해서 레지듀얼 커넥션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norm이라고 적혀 있죠. Layer Normalization인데요. 얘도 좀 모델의 학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트릭이에요.
얘는 각 행별로 평균과 분산을 구해서 정규화합니다. 그러니까 각 단어 임베딩마다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각 단어 임베딩이 굉장히 크게 튀거나 그런 걸 막아주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레디언트에 좀 더 유리하고, 그레디언트가 안정적이라면 당연히 러닝 레이트를 조금 더 높여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또한 어쨌든 어떤 이니셜 값을 줘도 정규화가 된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 이니셜 웨이트가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서 크게 해석 결과가 좌지우지되는 것도 어느 정도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이유로 레어 노멀라이제이션까지 연산에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레지듀얼 커넥션 아웃풋에다가 행별로 그냥 정규화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힘들도 정도가 생겼는데 네. 그러니까 8번 연산, 8개를 동시에 병렬 연산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8개 병렬 연산. 저 멀티헤드 어텐션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네. 팀별로 노멀레이션 하는 단어별로 노멀레이션을 한다는 거. 네, 각 단어 임베딩 내부끼리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레지듀얼 더해주고 노멀라이제이션까지 한 다음에 보니까 여기까지 연산이 생각해보면 사실 멀티헤드 어텐션도 결국에는 행렬곱이죠. 애드도 그냥 덧셈, 리니얼 계산이고요. 노멀라이제이션도 리니얼한 연산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전부 다 그냥 인풋의 선형적인 계산밖에 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좀 다양한 학습, 다양한 아웃풋 출력이 좀 잘 안 되게 되겠죠. 왜냐하면 리니얼 연산만 계속 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비선형적인 계산을 추가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렐루를 아시나요 혹시? 렐루 함수는 배우셨나요? 렐루 함수가 사실은 0이랑 같이 맥스 때린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애들랑 노멀라이제이션 한 다음에 걔네들 이제 리니얼 레이어로 한번 계산한 다음에 렐루 한번 거치고 또 리니얼 레이어 한번 더 거쳐서 최종적인 아웃풋 임베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했을 때 이제 최종적으로 비선형성까지 추가를 하고 각 단어 임베딩별로 최종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가 한 번이에요. 이렇게가 한 번이고, 그래서 이거를 n번 쌓아요. 아까 이제 한 번 거쳐서 아웃풋이 나왔으면 걔를 다시 집어넣어서 계산하고 다시 집어넣어서 계산하고 해서 이걸 n번 합니다. 트랜스포머에서는 기본으로는 6개 쌓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러면 어텐션을 6번 한다고 치면 당연히 더 깊고 추상적이게 잘 학습이 되겠죠. 그러니까 더 심화적인 어떤 관계성까지 파악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얻은 최종 아웃풋이 이거는 좀 복붙해 놓긴 했는데 I am, us 등 각각 단어에 대해서 위치도 반영하고 단어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복잡한 관계들, 의미론적 관계들을 다 반영해서 아주 잘 만들어진 시퀀스 임베딩을 아웃풋으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인코더를 통해서 인풋으로 받은 문장을 아주 잘 이해하게 됐죠. 그러면 아주 잘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얘를 잘 써먹어서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을 얻어내야겠죠. 그게 바로 디코더가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디코더는
어텐션 똑같이 디코더에도 어텐션 메커니즘을 써요. 어텐션 메커니즘만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타겟 시퀀스를 생성해요. 뭐 예를 들면 여기서는 아이머스턴트에 매칭되는 번역된 결과겠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인코더가 추출한 아주 잘 이해한 인풋 시퀀스 정보를 이용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코더랑 구조가 좀 달라요. 인코더는 인풋만 지지고 볶고해서 잘 이해하면 됐잖아요. 근데 디코더는 얘를 받아가지고 얘를 바탕으로 우리가 원하는 타겟을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조가 살짝 다릅니다. 그거를 이제부터 좀 알아볼 거예요. 네, 인코더가 약습을 할 수도 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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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러면 이제 그 인풋에 대한 정답 라벨이 있어야 학습이 좀 되는 걸로 그때까지 배웠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로스를 어떻게 로스를 어떻게 계산돼요? 인코더요? 네, 정답 라벨이 있는 거. 그러니까 트랜스포머에서는 이제 디코더의 아웃풋과 정답 레벨을 비교를 하고 그 로스가 인코더까지 흘러 들어갑니다. 인코더가 있어야 이제 인코더 학습을 할 수 있는 거. 트랜스포머 구조에서는 그렇고요. 인코더만 있을 때도 그렇게 할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이거는 좀 아마 다음 수업 내용이긴 할 텐데 결국 인코더는 시퀀스가 들어가서 시퀀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문장 자체를 그냥 잘 이해하고 쉽게 이해하는 모델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그 바트라고 있거든요. 인코더만 따로 떼가지고 문장을 넣는데 뭐 I walk to school이면 빈칸을 다 뚫어놓는 거예요. I school 이것만 집어넣는 거예요. I 네모 walk 네모 막 이렇게 아니지. I 네모 순서가 틀렸는데. 아무튼 중간에 네모 이렇게 뚫어놔요. 그냥 마스킹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주고 아웃풋으로 완전한 문장을 내게끔 만드는 방식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완전한 문장이 GT가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인코더만으로도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학습한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바트예요. 뭐 아무튼 그래서 결국에 디코더는 우리가 이제 결국에 그러니까 학습할 때 말고 이를 쓸 때는 결국에는 문장을 넣으면은 그 문장에 해당하는 번역된 결과를 하나하나 뱉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땐 어떻게 생성을 하냐? 여기서는 여전히 어토 레그레스 그러니까 리커시브하게 생성을 하긴 해요. 인프런스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디코더로 우리가 잘 인코더에서 잘 이해한 인베딩들이 정보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가장 먼저 그냥 스타트업 센턴스 토큰을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문장의 시작이야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문장의 시작이야에 해당하는 토큰을 받고 그거랑 그 인코더가 알려준 그 문장 정보들을 가지고 그러면은 첫 단어는 뭐 J이야 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단어가 J이야 예측을 했죠. 그럼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J2를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디코더가. 그래서 J2까지 예측을 했어. 그러면은 J2를 집어넣으면서 이 내가 이제 인코더에서 해석한 문장들과 문제를 가지고 J2까지 예측을 했는데 그러면 다음 단어는 뭐가 될까? 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럼 또 그 다음 단어 뭐 SUIS 뭐 저렇게 나오겠죠? 그럼 걔를 또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 첫 토큰을 넣고 첫 번째 단어를 생성해요. 그리고 그 생성한 단어까지 반영을 해서 두 번째 단어를 생성하고 생성한 두 번째 단어까지 또 반영을 해서 세 번째 단어를 만들어내고 세 번째 단어까지 반영을 해서 네 번째 단어를 예측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리커시브하게 예측을 뱉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EOS, End of Sentence 토큰을 뱉어내는 순간 오케이 나 이제 예측 끝 이런 식으로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분명히 우리가 이제 어레는 가장 맨 처음에 돌아갔을 때 어레는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리커시브한 거기 때문에 병렬화가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디코더에서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어떻게 리커런트를 버리지?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트레이닝 과정에서는 조금 다르게 들어가요. 그걸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럼 질문. 네, 네네. 이게 그 통합 과정에서 결국에는 타깃 도메인이 되는 언어로 번역을 단어들이가 튀어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확률로서. 네, 그쵸. 그러면 그 아웃풋 인베딩에는 저 언어에 존재하는 모든 단어들이 전부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첫 번째를 예로 들게요. SOS 토큰을 넣었을 때, 뭔가 아웃풋 인베딩이 나오겠죠? 디코더에서도. 그쵸? 그러면 그 아웃풋 인베딩은 뭐 n차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n차원을 리니어 레이어를 통과시켜서 우리가 번역하려는 언어의 보캐뷸러리 개수만큼의 차원으로 늘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언어가 뭐 A, B, C, D밖에 없는 언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요 디코더를 거쳐서 나온 게 뭐 길이 4짜리의 인베딩이에요. 근데 우리는 A, B, C, D, E, F까지 합시다. A, B, C, D, E, F 이 5개 중에 어떤 언어를 쓸지를 예측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간단합니다. 이 4개의 원래는 이제 4개의 인베딩 벡터가 나왔잖아요. 그거를 그냥 리니어 레이어를 통과시켜서 4 곱하기 5 매트릭스를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4칸의 인베딩을 가지고 5칸의 인베딩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죠? A, B, C, D, E, F가 6개네. 네, 6개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6개짜리 인베딩이 나왔으면 각각 그 인베딩의 각 숫자가 그 해당하는 인덱스의 글자가 될 확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베딩을 넣어가지고 SS를 넣어서 디코더를 거쳐서 나온 게 뭐 1, 2, 3, 4라는 인베딩이라고 칩시다. 그럼 걔를 이제 리니어 레이어를 태워서 뭐 6개짜리로 뽑아내요. 그러면은 뭐 막 0.1, 0.2, 0.3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다고 쳤을 때 그러면은 만약에 0.1, 0.1, 0.5, 0.1, 0.1 뭐 이렇게 나왔다고 치면 가장 높은 게 0.5잖아요. 그러면 그 0.5의 인덱스에 해당하는 글자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코드는 각 단계마다 그 원래 여기는 그 모델의 디멘션을 그냥 512로 베이스를 잡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512 곱하기 그 다음에 타겟 도메인 있는 언어에 있는 모든 단어의 개수하면 수만 개는 될 거잖아요. 수만 개, 수십만 개가 되잖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수만 개는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단계별로 512 곱하기 한 몇만 되는 행렬 연산을 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 결국에 내가 번역을 하고 싶은 언어가 있으면 내 스스로 먹어보면 그 나라 언어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나라에 수많은 단어가 있을 거예요. 네. 그거를 모델이 사전에 다 단어를 알고 있어야 그쵸. 뱉어낼 수 있냐라는 걸 물어보고 있는 제 생각. 그쵸. 그래서, 네. 그래서, 알고 있는 건 알고 있는 건데 그 단계별로 뽑아내는 연산이 너무 많이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그게 진짜 맞는지 궁금해서. 뭐,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네. 뭐,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요 어텐션이 진짜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항상 이제 뭐 파라미터 키운다 하잖아요. 그래도 더더욱. 그래서 사실 진짜 비싼 거는 어텐션 계산이고 이런 단어 예측은 사실 그렇게 계산해서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아요. 저것도 어쨌든 그 트레이닝 과정에서 학습이 되는 거죠. 그쵸? 그쵸? 학습이 되죠. 그러니까 그 각 단어들의 확률을 잘 예측하도록 학습이 되는 거죠. 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리커시브하게 인퍼런스 할 때는 하는데 트레이닝 할 때는 어떻게 하냐? 라고 하면 우리는 병렬로 하고 싶으니까 일단 근데 그리고 트레이닝이니까 정답을 알죠. 우리는 번역의 결과를 압니다. 알기 때문에 걔를 그냥 한 번에 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어떤 디코더의 정답이 이거라고 했을 때 이거를 또 인베딩 변환하고 포지셔널 인코딩 더해가지고 더해서 그냥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또 잘 이해하기 위해서 셀프 어텐션을 할 건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SOS가 들어가서 J를 예측할 거고 J가 들어가서 SUIS를 예측할 거고 SUIS를 저게 들어가서 그 다음 걸 예측을 할 건데 그러면은 이 J가 들어갔을 때 J가 들어가서 얘는 이 J가 이제 이때까지 나온 애들의 컨텍스트를 반영해서 이제 잘 이해되도록 셀프 어텐션이 된 다음에 뭐 인코드에서 들어온 내용까지 반영이 되고 나서 J 다음에 있는 애를 예측을 할 건데 셀프 어텐션 과정에서 뒤에 걸 보면 안 되잖아요. 그쵸? 우리가 실제로 번역을 시킬 때는 J는 뒤에 있는 걸 못 보니까 근데 한 번에 넣어버리면은 셀프 어텐션 과정에서 그냥 다 보잖아요, 앞뒤를.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한 번에 넣되 J는 뒤에 두 개를 못 보고 S와 S는 뒤에 하나를 못 보도록 어떤 어텐션 웨이트에서 연산을 막아버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단어를 생성할 땐 당연히 이때까지 내가 생성했던 것만 참조를 해야겠죠. 미래의 정답을 참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셀프 어텐션은 시퀀스 내의 모든 관계를 다 계산하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 단어를 모두 참조해버립니다. 정답을 한 번에 넣어줬을 때요. 그렇기 때문에 셀프 어텐션에서 자신의 보다 미래에 있는 단어들을 모두 무시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쿼리 키를 만들어내서 어텐션 맵을 만들고 이제 밸류랑 곱해서 이제 최종값을 구할 텐데 문제는 이걸 그대로 해버리면은 이제 썸을 할 때 SOS를 해석할 때 얘도 반영하고 얘도 반영하고 얘도 반영하고 얘도 반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를 해석할 때도 이 네 개를 다 반영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J2로 치면은 나 자신까지만 이 J2에 대한 어떤 인베딩을 해석할 때 쓰고 뒤에 애들은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텐션 웨이트를 그냥 0에 가깝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0이니까 당연히 밸류로 웨이티드 썸이 될 때 얘를 해석할 때는 얘네들이 안 들어가게 되는 거고 얘를 해석할 때는 얘네들이 반영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인풋은 한 번에 넣었지만 인풋의 각각의 애들을 해석할 때는 자기보다 미래에 있는 애들을 반영하지 않도록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려진 어텐션 맥과 밸류를 곱하게 되면 아까 말했듯이 자기 자신을 포함한 앞에 애들의 밸류들만 웨이티드 썸을 해서 본인의 임베딩을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멀티 헤드 어텐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애들을 똑같이 헤드 개수만큼 컴캣해서 리니어 레이어를 더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석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상태는 뭐냐? 이 상태는 SOS 이 상태도 이 문장이 컨텍스트를 반영하긴 해요. 대신에 자기보다 미래에 있는 애들은 제외하고. 자, 그러면은 얘네들에 대해서 그래 잘 이해를 했어.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J2를 통해서 이 J라는 단어가 있으면 요 I am a student에 대한 정보를 보고 이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때 나오는 게 크로스 어텐션입니다. 원래 셀프 어텐션은 그냥 같은 문장 안에서 했잖아요. 그쵸? 그게 아니고 인코더와 인코더의 아웃풋과 내가 디코더로 해서 집어넣은 요것과의 어텐션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와 밸류는 인코더의 마지막 아웃풋.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잘 이해한 문장의 시퀀스를 키 밸류로 쓰고요. 쿼리는 우리가 계산한 요 이렇게 포지션 인코딩 더해서 요 마스크드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을 거친 이 디코더의 행렬로부터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뭐냐 라고 하면은 뭐 JE라는 디코더 인풋에 대해서 원문이 I am a student면 이 JE는 원문의 I랑은 얼만큼 관계가 있다. M과는 얼만큼 관계가 있다. A만큼은 얼만큼 관계가 있다. student만큼 얼만큼 관계, 즉 어텐션이 있다가 이 계산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J2의 다음 단어를 예측하기 위해서 원래의 인풋 세퀀스 I am a student의 각각의 단어들을 어느 만큼 참고해야 되는지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저기 그 언어 도메인이 달라서 네. 그 벡터 그러니까 저게 이제 그렇게는 저 어텐션도 스케일드 도트도 그 어텐션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도트 거의 의미가 이제 벡터의 각 요소들이 각 위치에 좀 같으면은 이제 값이 높은 거고 아니면 적어지는 건데 이게 도메인이 다른데 벡터 값이 벡터의 그 위치가 가깝다고 해서 서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왜냐면은 애초에 인베딩을 그 단어를 벡터 인베딩을 할 때, 인코딩을 할 때, 그러면 이제 그 본인 코커스 안에서만 이렇게 네. 서로 막 단어끼리 비교하고 해서 벡터 값이 어쨌든 정해지는 거잖아요. 네. 단순히 저 숫자들 벡터의 각각 숫자들이 비슷하다고 해서 이쪽 언어와 저쪽 언어의 단어가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건지. 그거는 이제 워드 임베딩 단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처음에 우리가 로우 텍스트를 임베딩으로 변환을 하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언어가 다르더라도 비슷한 의미면 비슷한 벡터로 임베딩이 되게끔 워드 임베딩을 만드는 모듈을 학습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혹시 그러면
어떤 방식을 했었는지 너무 안 나왔던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좀 사실 저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제가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제가 그 논문에 안 나왔었나? 그때 언급이 됐었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근데 제가 막 뭐다라고 확실하게 알려드리기에는 제가 지금 까먹어가지고. 근데 네, 뭐지? 원래 크로스 어텐션은 그 시퀀스 투 시퀀스에도 사용되는 방식이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는 그이 프로토 어텐션이 아니고 액티브 어텐션을 썼던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서는 액티브 어텐션이 아니라 그대로 이제 스킬드 프로토 어텐션을 사용한 이유가 있는지. 사실 뭐 엄청 큰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일단 인코더부터 해서 그냥 이런 어텐션을 구하는 그 양식을 통일하려고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포지셔널 닷 프로덕트를 했을 때 그 사인 함수를 이용한 포지셔널 인코딩의 이점이 발휘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 뭐 단순히 그냥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제 뭔가 다른 도메인이 있으니까 이제 벡터 값이 비슷하다고 해서 관련성이 높은 거는 뭔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토트 프로덕트로 하기보다 그냥 이제 두 개를 각각 리니어에 통과시켜서 한시 씌운 다음에 밸류를 곱하는 그런 어딕티브 어텐션이 크로스 어텐션에서 더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기서 만약에 스케일 프로덕트 어텐션을 한 거면 그걸 한 이유가 있을 건데 아,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기본적으로 어떤 텀 간의 유사도를 구할 때 보통 그 서로 다른 어떤 두 개의 오브젝트를 벡터화 시켰을 때 그 두 개의 닷 프로덕트가 클수록, 그러니까 벡터가 비슷할수록 시밀러리티가 높다라고 해석하는 게 약간 국룰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거기 때문에 언어가 다르더라도 의미가 비슷하거나 하면 비슷한 벡터로 이제 그 임베딩을 뽑아내도록 하는 토크나이저를 잘 학습시키는 게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similarity로 봐도 되거든요. 닷 프로덕트를. 그러니까 비슷할수록 웨이트를 많이 준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similarity를 측정할 때 닷 프로덕트를 많이 쓰기 때문에 어텐션 웨이트를 계산할 때도 약간 그런 식의 의미를 부여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잘은 모르지만 만약에 이게 JE가 뭐 I랑 의미가 비슷하다고 치면 얘랑 이제 임베딩이 비슷하게 나오겠죠? 잘 학습된 토크나이저에서 뽑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J 다음 걸 뽑아내기 위해서 J를 해석할 때 I를 더 많이 보는 게 어떻게 보면 타당하잖아요. 그쵸? 아니면 혹시 그런 가능성이 있나요? 저게 허리키 밸류가 네. 그 단어 인베딩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쵸? 인라이어 한번 통과시키고 네네네, 맞아요. 추가적으로 필요한 네네. 심지어 밸류도 그렇잖아요. 네. 그게 이제 알아서 학습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맞아요. 맞아요. 헤드가 애초에 8개잖아요. 그 8개의 관점에서 뭐 알아서 비슷한 것들끼리 같아지게 바꾸도록 이제 리니어 레이어가 학습되는 것도 있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어디까지 했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디코더의 인풋과 인코더의 아웃풋 간의 어텐션 웨이트를 구한 다음에요. 걔네들을 다시 인코더의 아웃풋으로 만들어낸 밸류랑 곱해가지고 콘캣해서 헤드가 여러 개니까 콘캣해서 리니어 레이어 태워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저 혹시 자료 그림에서 네. 마지막에 리니어 레이어 투하고 나서 네. 저기 이제 지금 4x4로 표현이 됐는데 네. 저기 원래는 하면 저 두 칸짜리 이게 만약에 디멘션이라고 생각하면 네. 이게 4x2가 되는 게 좀 더 자연스럽잖아요. 그림으로 따라요. 아, 그쵸. 사실 뭐 정말 엄밀하게 표현하면 이 콩캣의 크기가 8개니까 16칸이 되고 리니어 레이어가 이제 뭐 16 곱하기 몇이 돼서 이렇게 변환이 됐다라는 게 그림으로 안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네. 리니어 레이어를 통과시킬 때마다 항상 디멘션을 512로 고정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서도 약간 2로 고정하기로 한 것처럼 하면 괜찮을까요? 아, 이게 근데 콩캣 한 다음에 리니어 레이어를 하는 거라서 콩캣 했을 때 그러니까 원 논문 기준으로 512 디멘션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엄밀하게 하면 이게 512칸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원 논문대로 반영을 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이 밸류가 64칸이 되는 거고요. 그걸 8개 컷해서 152차원이 나오고 152 곱하기 152를 레이어를 해서 최종적으로 뭐 512 숫자를 잘못 말했네. 512칸에 최종 인베딩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 논문 기준으로. 그래서 이거를 마찬가지로 계속 쌓아요. 얘도 계속 쌓습니다. 그래서 이 정답을 마스킹을 반영하면서 계속 넣어서 이 한 블럭마다 인코더의 최종 아웃풋을 계속 넣어서 반영해서 바꾸고 또 거치고 또 거치고 해서 얘도 트랜스포머에서 기본적으로는 6번 쌓아요. 그래서 6번 쌓으면 6번 쌓아서 나온 게 이거라고 합시다. 이거라고 하면 이제는 이 JE라는 거는 이 6개의 레이어를 거치면서 인코더에서 가져온 인풋 시퀀스 인베딩들과 SOSJE까지 요 인풋까지가 반영된 인베딩이 나오겠죠. 이걸 가지고 아까 이제 그 단어 예측한 거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리니어 레이어를 통과시켜서 이 다음 단어에 해당하는 단어가 뭐냐를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스킹을 통해서 얘네들이 한 번에 들어가서 정답은 한 칸씩 밀린 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의 아웃풋의 정답은 얘고 얘의 아웃풋의 정답은 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분명히 이제 실제로 인프런스 할 때는 리커시브하게 하지만 트레이닝 할 때는 얘를 한 번에 넣고 마스킹만 잘 했더니 정답에 대해서 한 번에 로스 계산이 되고 그러니까 획렬 계산으로 한 번에 다 되더라가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트레이닝 과정에서는 병렬 처리가 굉장히 용이하다 라는 게 이 트랜스포머 구조의 되게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까지가 디코더고요. 그래서 조금 쉬어가면서 정리를 하자면 트랜스포머는 어레넨 같은 리커시브 구조 없이 어텐션 메커니즘만을 사용해서 시퀀스 투 시퀀스 태스크를 수행하는 모델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안쪽에 뭐 스케일드 프로덕트 어텐션부터 포지셔널 인코딩, 레시듀얼 커넥션,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까지 다양한 기법이 들어가고 인코더는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서 주어진 인풋 시퀀스 내 토큰 간의 관계를 잘 파악하고 정보를 잘 압축해서
잘 이해해서 아웃풋 임베딩을 내놓고 이게 디코더는 이 아웃풋 임베딩을 받아서 다시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타겟 시퀀스를 생성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전체 파이프라인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예요. 뭐 간단하게 도식화하자면 이렇습니다. 여기 뭐 6개씩 쌓여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IAM 어시스턴트가 들어가서 인코더에서 이제 해석이 돼서 디코더로 들어오면 SOS 들어가서 J 나오고 J 들어가서 나오고 하는 건데 트레이닝 할 때는 한 번에 넣고 GT도 이렇게 한 번에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학습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실제 사례로 보자면 인풋으로 IM 스튜던트가 들어갔을 때 트레이닝 기준으로 디코더의 인풋으로 이제 SOS 토큰, J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한 칸씩 미룬 아웃풋을 GT로 넣고 저렇게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뭐 인프런스 할 때는 넣어서 J 나오고 J 들어가서 얘 나오고 들어가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혹시 퍼포먼스 할 때는 네. 저 마스크 방식이 아니라 그냥 그 이전까지 출력까지만 그냥 셀프 어텐션을 해서 마스킹 없이 그냥 이렇게 쓰는 건가요? 그쵸. 어차피 뒤에 게 같이 안 들어가니까 마스크가 필요 없죠. 애초에 병렬화를 안 하니까요. 리커시브 하게 하기 때문에 인프런스 할 때는 마스킹을 쓰진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학습할 때 어떤 단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글을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한다고 하면 네. 한글에서 한글 위키셋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는 게 없습니다. 네. 출근할 때도 분명히 이렇게 영어를 한글로 학습하는 과정에서 그걸 한글로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확률이 적은 거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랑이라는 어휘가 이 모델이 알고 있는 이 vocab 목록에 아예 없으면 당연히 이제 모델이 아예 모르는 거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건데 vocab 목록에 있는데 학습 데이터에 없다고 하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 아웃풋을 네, 그쵸. 그러니까 그 이 세상에 이런 단어들이 있어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사랑이 이 안에 있는데 학습에 안 쓰였으면은 뭐, 뭐 이것저것 넣다 보면 사랑이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어텐션 계산이니까 어텐션 계산 행렬 계산 하다 보면 사랑에 대한 확률값이 높게 계산돼서 그게 정답이 될 수 있죠, 예측이. 다만 이 워드 백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예 그냥 모델 입장에서 존재하지 않는 단어니까 안 나오는 거고요. 기존에 알고 있는 그 정보는 네. 이 구조상에서 어디서 참조가 돼요? 만약에 리니어에서 참조가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vocabulary가 2000개예요. 그러니까 전체 vocabulary가 2000개로 설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마지막에 임베딩을 2000개 크기의 벡터로 리니어 레이어 시켜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숫자에 해당하는 걸 고르는 거예요. 네. 사실 여기까지가 강의 내용은 끝이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더 있으신가요? 네. 코드에서 마지막에 도움이 타겟으로 배치시키는 과정에서 네. 아웃풋이 2000 정도 될 때는 요령을 한번 통과시킨다고 하셨는데 근데 그러면 이제 타겟
타겟 도메인의 단어들은 약간 원하드 코딩된 방식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아웃풋이 2000 정도 되는 매뉴얼을 통과시켜서 이게 이제 어느 값이 제일 높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냥 이 단어다 저 단어다 아니 이 단어 확률이 높다가 정해지는 거면 네. 그 타겟 도메인 언어들은 타겟 도메인 언어의 단어들은 어떻게 보면 원하드 인코딩 돼 있는 거나 그쵸?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각각이 인덱스를 갖고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런 식으로 이해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2000 디멘션에 각 칸마다 단어가 배정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그렇게 치면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진짜 없어요? 저는 사실 이거 처음 할 때 디빈딥 듣고 기너스 하고 과제까지 하고 겨우 이해했거든요. 그래서 다들 똑똑하시네요. 네. 아까 그 포지셔널 레코딩 할 때 네. 여기서 질문이 나왔어요. 상대 위치가 있고 그거를 이제 어텐션 스코어에 반영을 할 때 저 네. 항이 있어서 네. 저 항은 이제 어쨌든 i-j가 중요한 건데 상대 위치가 똑같으면은 저 박스 쳐진 값은 동일한 게 나올까요? 네. 그리고 앞에 이제 다른 항들이 딸려있긴 하지만 뭐 걔네는 그냥 오차범위 내라고 감안하고 유사도를 측정하면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상대 위치가 잘 반영이 돼서 어텐션 스코어가 나온다 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왜냐면 저 앞에 저 XI의 포지셔널 J 포지셔널 I의 J 이 항들이 있잖아요. 네. 네. 얘네는 이제 상대 위치와 관련이 없는 애들 네, 그쵸. 그러니까 쟤네가 있어서 완전 동일하게 그 포지셔널이 같다고 해서 어텐션 스코어가 동일하게 나오지 않지만 그쵸. 그렇지만 저게 반영하는 항이 있으니까 어쨌든 내가 이거를 그레디언트를 흘리는 과정에서 반영이 돼서 어느 정도 그 상대 위치를 학습할 수 있게 된다라는 원리잖아요, 모델이.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뭐 예를 들어서 동일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단어들 사이에서 포지셔널 인코딩 값이 어느 정도 동일하게 흘러간다는 거는 알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상대거리가 2인 단어가 있고 상대거리가 4인 단어가 있어요. 근데 저 식대로 하면은 포지셔널 인코딩 값이 그 단어 사이의 거리의 배수 차까지 모델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0, 이만큼 떨어진 애랑 4만큼 떨어진 애랑 저 포지셔널 인코딩 값이 2배가 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은 그냥 이 사인 코사인 함수를 사용하는 포지셔널 인코딩 방식의 그냥 한계라고 보죠.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거리 차이가 2배가 되면 인코딩도 2배가 되는 방식도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거 뒤에 나왔어요. 이 논문 뒤에 그런 게 나왔는데 네. 네, 그러면은 15분이 남았지만 실습을 해볼까요? 15분 만에 될지 모르겠네. 그 노션에 제가 올려놨거든요. 혹시 다들 확인하셨나요? 그거를 아마 구글 콜앱에서 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제가 노션에 보면 이제 같이 쓸 텍스트 데이터랑 코드를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각자 그 구글 드라이브에 둘 다 같은 위치에 올리고, 그다음에 여기 코드 보시면은 이제 그 파일 경로 넣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저장한 위치에 맞게 이거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일단. 참고로 내 드라이브까지 경로가 요 마이 드라이브까지예요. 혹시 다 되셨나요? 너무 빠른가요? 경로 지정까지 다 하셨나요? 네, 그러면은 뭐 돌려볼까요? 그 경로 지정 잘 돼 있는지 돌려보면서 확인 한 번씩만 해주세요. 드라이브 마운트까지 하고요. 저희가 실습에서 할 거는 인코더 디코더를 풀로 다 할 건 아니고 디코더만 따로 떼서 좀 간단하게 학습만 시켜보는 걸로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쓸 텍스트 파일은 소설 중에 하나고요. 뭐 한자도 들어가 있고, 혹시 그 여기 파일 읽어오는 것까지 다 되셨나요? 네. 보시면은 그래서 그 텍스트 보면은 토지죠, 소설. 토지 소설을 갖고 왔고,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GPT를 만들 거예요.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라고 해서 이제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부분만을 사용해서 다음 단어를 생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코더가 리커시브하게 단어를 생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코더의 인풋으로 내가 뭔가 문장을 넣었을 때 그 뒤를 리커시브하게 말이 되도록 알아서 잘 생성을 하도록 학습을 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텍스트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보캐뷸러리 종류가 뭐가 있는지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맨 마지막에 계속 설명했듯이 결국에는 아웃풋 임베딩을 단어로 바꿔야 되는데 그 단어로 바꾸려면 이 소설 아까 우리가 갖고 있는 단어의 종류가 몇 개가 있는지 보캐 풀을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설에 어떤 단어들이 등장하는지 다 볼 거예요. 다 모아서 얘네들을 보캐뷸러리로 쓸 거예요. 보면은 뭐 이런 한자들이 나오는데 버그가 아니고 진짜 소설에 한자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이거 요런 자문 쪼개진 것도 다 소설에 있어요. 그래서 요런 식의 보캐뷸러리 구성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자 보캐뷸러리에서 단어들 뽑았죠. 그러면은 단어를 인덱스로 매칭을 시켜줘야 각 단어를 인덱스로 매칭을 시켜줘야 나중에 인베딩을 리니어 레이어 태웠을 때 나온 그 확률 값을 기반으로 단어 그게 가장 큰 인덱스에 해당하는 단어로 복구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딕셔너리를 두 개를 만들 거예요. 이제 원핫 인코딩을 하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그리고 학습을 위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디코더의 학습에서는 인풋 시퀀스가 들어가면 아웃풋 정답은 한 칸씩 밀려서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그것도 구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채우는 곳이 두 곳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인덱스로 변경하는 것과 그다음에 타겟 시퀀스를 작성하는 부분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같이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셀프 시퀀스가 이제 인풋 시퀀스고요. 타겟이 디코더의 GT 아웃풋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코드 상에서는 이미 시퀀스, 인풋 시퀀스는 구현이 돼 있고 타겟은 시퀀스 하는 거랑 똑같은데 한 칸만 밀면 되겠죠, 인덱스를. 그래서 좀 작성을 같이 하자면 텍스트에 있는 캐릭터마다 걔를 인덱스로 변환해서 넣겠다 라는 거고요. 이 밑에는 이 인덱스에서 한 칸만 밀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퀀스보다 한 칸씩 밀리게 추가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데이터셋을 만들면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맞춤을 바탕으로 데이터셋을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셋을 생성을 해서 이제 문장을 인덱스로 변환을 해보면 아까 이제 우리가 1대1 매칭을 시켜놨잖아요. 해서 보시면 하기도 전에 뭐 무쇠고대탱이 이렇게 인덱스로 잘 변환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시퀀스와 아웃풋 타겟이 어떻게 쌍을 되어 있냐 보면 보시다시피 한 칸씩 밀려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풋이 들어가면 타겟이 정답이 돼서 이걸 이용해서 트레이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 또 중요한데요. 보시면은 작성해야 할 부분이 키와 밸류를 어떻게 만들 수 있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보면 사실 변환 자체는 이 트랜스포머를 구현할 때는 쿼리 키 밸류 모양이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위아래가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쿼리를 생성하는 리니어 레이어와 키를 생성하는 리니어 레이어와 밸류를 생성하는 리니어 레이어가 여기서 물론 각각의 값은 다르겠지만 형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거 그냥 복사해서 넣으셔도 되고
오버하고요. 이렇게 쿼리키 밸류를 계산을 하고 마지막 프로젝션 리니어 레이어까지 만들어 둔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천천히 보시면 되는데 이제 배치 단위로 이제 시퀀스 랭스만큼의 단어가 들어오고요. 그거를 리니어 프로젝션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구현이 조금 달라요. 원래는 이제 헤드마다 이제 그 쿼리키 밸류를 따로따로 구하는 것처럼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원래 이제 논리는 그게 맞는데 구현을 할 때는 그렇게 일일이 하면 조금 8번 해야 되니까 그냥 그 한 번에 한 다음에 8개로 쪼갭니다. 그러니까 쿼리키 밸류를 크기를 8배 해가지고 그냥 쿼리키 밸류를 한 번에 구한 다음에 그걸 8개로 쪼개요. 그래서 그 계산을 하는 게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드 닷 프로덕트 해야 되죠. 뭐의 제곱근으로 나눈다고 했죠? 우리? 네, DK죠. 네, 여기서는 아까 8개로 쪼갠다고 했잖아요. 지금 헤드별로 쪼개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코드 구현에서는 이제 헤드의 각 헤드별 디멘션만큼 이제 스케일링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헤드 사이즈가 들어가게 되고 소프트맥스 해서 그리고 드롭아웃은 이제 그냥 한 일정 확률로 특정 노드 계산을 제외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학습에서 용이하기 위한 간단한 트릭 중에 하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쿼리키 밸류 계산하고 이제 최종 저기 드롭아웃까지 하고 이제 밸류까지 곱하고 어텐션 맵에 최종적으로 이제 프로젝션 최종 프로젝션까지 해서 아웃풋이 나오게 돼서 이게 이제 메인 모듈이 되고요. 6시네. 그리고 피드포워드는 그냥 말 그대로예요. 리니어, 멜로, 리니어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걸 위에서 구현한 것들을 바탕으로 디코더 블럭까지 구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뒤에 세미나 있나요 혹시? 몇 시부터죠? 그러면요 제가 정답이 있거든요 밑에. 사실 이 밑에서부터는 이거는 사실 제가 설명하다기보다는 코드 설명에 제가 그 차원까지 주석으로 다 달아놨거든요. 그 멀티 어텐션이 실제로 어떻게 코드상에서 연산되는지 이런 거를 좀 보시면서 그 밑에 강의 제용인가? 그래서 그 토글로 달아놨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한번 쭉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